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고상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왜 토지라는 거가 아파트보다 장점이 좀 있는지, 그리고 세제 측면이라든지 토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원자재 가능성, 그래서 토지는 어, 언제가 제일 싸요?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이 강의 듣는 오늘이 제일 싼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가 폭락을 했다, 뭐 폭등을 했다, 뭐 폭등은 좀 본 적 있어요. 근데 폭락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폭등과 폭락을 동시에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렸고,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의를 시작했던 시점이 되게 젊은 시점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24살 때 아르바이트로 이제 좀 돈이 필요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이 부동산과 연결이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었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게 24살 때였는데, 그게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했는데, 그 민법을 강의했던 가장 큰 원인은, 법 공부를 시작한 지 뭐 고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유일하게 안다고 하는 게 민법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강의를 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다, 알바로 하고 나는 이제 그 알바로 고시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24살이다 보니까 이 24살, 25살짜리가 그때 당시가 1999년이었어요. 1999년도에 이제 IMF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40대, 50대 분들의 남성분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 제도를 매년 시험 보는 걸로 좀 약간 그 수정을 했고, 그러면서 중개사 쪽으로 많이 공부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 학원이 한 400명에서 500명 이 정도 빡빡하게 차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토지랑 관련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있다, 3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아팠지만 30대 초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3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끄덕거리더라고요. 난 서운했죠. 30대 초반입니다 했더니 뭐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근데 어려 보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좀 늙어 보이려고 했는데 그 얼굴이 지금도 이 얼굴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밥을 먹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교수님은 부동산 젊은 나이에 하셨는데 집 같은 거는 많이 갖고 계시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비아냥거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없습니다 했더니 이 부동산 강의 하시는데 집도 없으면 어떡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가슴이 좀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그날 결심했던 게, 올해는 무조건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다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게 목표여서, 등기부를 그럼 보관해야 되니까 나 뭐 하나 하지?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고부터 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산 거를 이사 다니면서 맨날 갖고 다녔던 이 금고인데, 이 금고가 이게 생각보다요, 그 열 때 소리가 되게 좋아요. 띠띠띠띠띠 하면 촥 열려. 근데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다가 막 1,000원짜리 현금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1,000원짜리 새 걸로 바꿔서 막 넣고 싸워보고 했는데 안 싸지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목적이 등기부 등본을 일단 내 이름으로 해서 여기다 보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샀는데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무작정 이 금고를 사고 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집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무조건 써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 만약에 7천만 원짜리 아파트면 7천만 원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던 내가, 전세가 6천이면 1,000만 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걸 그때 공부하면서 알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당장 전세를 못 끼더라도 내가 집을 거주하면서 들어가려면, 내가 현재 현금이 없지만 현재 7천만 원짜리인데 대출이 8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87에 50, 5,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1,400 정도만 있어도 내가 내 집을 사면서 거주까지 할 수 있구나. 대신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내가 알바해서 내는데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저지르려고 했던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였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계약서 썼던 것들인데 교환도 해봤고요. 임대차도 해봤고 아파트 계약도 해봤고 다가구도 해봤고 오피스텔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다 제가 이거 구독시험 가서 경매도 낙찰 받아보면서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금고가 꽉 차길 바랬는데 아직도 꽉 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워보려고 지금 계약서 뭐 다 쌓아놨는데 중간중간에 이걸 또 팔게 되고 다시 또 새로운 거 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상승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랑하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땅 어디 주변에 갖고 있는지 지번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팔게 되면 샀을 때의 매수 가격보다는 그래도 일반적인 부동산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 서울에 강북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7억 됐어. 쓰러집니다. 2억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도 아니고요. 두 배도 아니고 0.5배 오른 거야. 0.5배도 안 돼. 근데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되팔고 또 이사 가고 했는데 이 토지는요. 3배, 4배는 1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게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3억에 판 땅도 있어요. 물론 세금 내가지고 2억 초반 이렇게 벌었는데 이게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느꼈던 거랑 토지는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내가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하는 바람에 가격 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 물론 10개 토지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다 나중에 뭐 해야지. 이런 미래의 청사진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하는 것도 또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세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지금 몇 개 있는지 몰라서 지금 그냥 또 이것도 센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2개 됐다, 3개 됐다 막 이랬을 때 친구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은데 되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냥 만족감에 항상 열었다가 닫았다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잘 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취득을 해봤고 토지도 취득해봤고 상가, 오피스텔 다 해봤습니다. 다가구, 연립주택 지어서 분양도 해봤는데 아파트가 제일 맨 처음에 재밌었는데 재건축이 재밌더라고요. 재건축 아파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그래도 차지하는 빈도는 제일 높았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오고 나니까 일로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23년하고 24년도에 부동산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돈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넣죠. 영끌이라고 해서 치약을 짜가지고 지금 현재 집을 샀어. 이걸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끌족 세대에 참 아쉬운 게 빨리 샀던 영끌이면 상관이 없는데 늦게 샀던 영끌족 분들이 조금 약간 아쉽죠. 왜 아쉽냐면 제2의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우스푸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우스 집은 있는데 푸어 가난해져요. 왜 그렇게 됐냐? 영끌적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화려한 시장이 경매 시장입니다. 왜? 대출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나오겠죠. 못 갚으니까 이자를 못 갚으면 경매 넣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안 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좀 더 낮게 살 수 있겠네. 경매 공부하자. 그래서 경매가 아마 키워드 중에 하나일 거고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경기 하락.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쓰는 비용,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가 4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집을 사면서 이자를 200만 원을 냈었는데 지금 현재 25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50만 원이 중간에 날아가 버렸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한도에 50만 원이 날아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생활비예요. 생활비가 줄인다는 얘기는 외식을 안 한다는 얘기고 외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 장사가 안 돼. 그럼 장사 안 돼. 문을 또 닫아. 그럼 경기가 계속적으로 뭐 돼요? 하락돼. 일단 물가는 또 오르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변화인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안 떨어져.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이 당시에 이자를 내던 사람이 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본이 없으면 은행 돈을 썼는데 은행 돈을 쓸 수 없게 되면 투자가 안 일어나고 이사가 안 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갈아타야 되는데 이사를 안 가. 이사를 안 가면 하이마트가 망하고 하이마트가 가전제품 바꿔야 되잖아. 가구점 망하고 이사하면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 안 먹고 그러면 결론은
이사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거래들이 중지가 돼 버렸어요. 물론 공인중개사 분들은 중개업을 못하죠. 거래가 없으니까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럼 시장 변화에 있어서 이 금리가 엄청나게 큰, 이게 떨어질 거냐 말 거냐가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중에 가장 안전자산이 토지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돈을 가지고 있던 어떤 매수자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관망을 하고 있고, 그 여윳돈으로 약간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거는데요. 첫 번째가 판교 아파트인데 13억을 연끌해 가지고 2021년도에 10월 달에 구입한 분입니다. 이분하고요. 헬리오시티 매입한 연끌 부분인데 요 수입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방송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판교인데 이 아파트를 샀어요. 13억에 샀습니다. 13억에. 이게 2021년 10월 달, 우리가 끝물이라고 했던, 아파트 가격 상승 끝물이라고 했던 우리 9월, 10월이에요. 그때 사신 거예요. 10월 달 이후부터 훅 급락했죠. 금리 상승하면서. 근데 이분이 거래가액이 13억 2,500만 원에 사셨고, 부부인데 이분도 돈을 버시고 이분도 돈을 버는 맞벌이였었어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 게 능력자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나 대출 받아서 이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두 분이 월 수입 합계가 800만 원인데 월 이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736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이 차익에서 남는 게 예를 들어서 34만 원 남는, 64만 원 남는 거죠. 54만 원. 그럼 54만 원이 남는 상태인데 이 54만 원 갖고 두 분이 생활한다? 쉽지 않죠.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뭐가 또 늘어나냐?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대출이라든지 또 어딘가 돈을 빌려오겠죠. 예, 항상 모자라니까. 그러면서 빚은 늘어나가게 돼 있지.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이자를 같이 갚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0만 원이 무조건 한 달에 나가, 그 주택에서.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이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외식은 못하고 이번 달은 돈 많이 쓰면 안 된다, 뭐 그냥 외식하다가도 중간에 오늘 그냥 집에 가서 먹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편분이 버는 부분하고 이 여편 아내분이 버는 거에 대한 대출이자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4억 정도 나가고요. S 신용대출 2개 K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만 한 6천만 원 나가고, 인터넷 생활비로 300만 원을 매달 대출 받았나 봐. 보험 갖고 있던 거 대출 잡았고 400만 원 끊었고, 청약담보 넣어놓은 거 대출로 95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있는데 대출 2,500 해가지고 5억 3,900 정도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출로만. 그리고 와이프는 인터넷 뭐 마이너스 통자, 마통이라고 그러죠, 흔히. 제2금융권 대출까지 해서 2억 3천, 즉 더하면 7억 7천 정도가 남의 돈인 거예요. 근데 보면 이자율이 인터넷은 10%대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주택담보비율만 제일 낮지 나머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금리였다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뉴스에 나온 거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는 안 써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비율을 보니까 가장 큰 비율이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그리고 3.6%짜리. 근데 몇 년간 고정금리를 사용할 때 변동금리로 바뀔지, 만기는 몇 년인지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제외하고 모두 신용대출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억 5천 정도는 매년 이제 이율이 약간 바뀔 거다, 저 금액을 빼도. 그럼 3억 5천 정도의 대출금리가 변동금리가 됐다면 이게 6, 8%대로 갔을 때 대출 평균 금리는 합치면 한 5%대가 되는 거예요. 5%대 되면 매달 이자를 상환하는 원리금 이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게 800이 아니라 900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800만 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의 100만 원을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이 분들이 샀던 매입 시점이 2021년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 근데 우리가 영끌이라고 했던 분들이 왜 나왔냐면 이런 경우예요. 친구랑 술을 먹는데 한 명이 내가 2018년도에 아파트 가격 막 오른다고 그래서 부모님 통해서 돈을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 된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5억을 벌었잖아. 내 평생 일해가지고 연봉 다 모아도 5억 되기 쉽지 않을 텐데. 얘는 아파트 하나 사서 5억이 됐대요. 술 먹으면서 씁쓸하죠.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해야죠.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인간아 너는 뭐 했냐 이러면서 또 욕먹죠. 이거 슬슬 압박감 와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친구가 한 2년 뒤에 또 산 거야. 19년도에, 20년도에. 근데 가격이 올라갔던 시점이라 8억 주고 샀는데 13억이 된 거예요. 얘도 5억이 올랐네.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 안 사면 집 못 살 것 같아. 그러다가 여기서 마련, 저기서 마련, 남들 다 막 사니까 안 되겠다. 20년도부터 준비해서 21년도에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지역마다 다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오른 지역을 찾다 보니까 강남권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나마 강북권이 덜 올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강북권 쪽에 보면 노원구가 있고 도봉구가 있고 강북구가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덜 오르는 거야. 그럼 이제 막 차 타는 분들이 많이 갔던 곳이 이쪽이었어요. 노도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구입한 분들하고 21년도 그리고 22년도 1월, 6월 요때까지가 아마 마지막 연끌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20년도에 샀던 분들은 그나마 오르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피해를 봤어. 왜? 2년 이상 보유를 했잖아, 이제. 매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좀 되거나 좀 덜 되거나 안 되거나가 있을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꼭지에서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지금 팔 거냐, 지금 더 팔 거냐, 이때 팔 거냐, 언제 손해볼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티는 과정에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달 이걸 갚아 나가는 거를 1년을 견뎠더니 1년을 더 견디래. 그래서 2년을 견뎠더니 1년을 더 견뎌라. 그럼 3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겠냐? 그게 가장 힘든 분들이 요때 매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 구매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노원구, 그다음 금천구, 성동구, 즉 강남 이남보다는 강북이거나 강서 쪽이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도봉구도 좀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제 요때 많이, 노원구는 계속 있죠. 그나마 좀 들어올라서 성북구. 그래서 해당 지역의 서울 영끌 성지라고 해서 부동산 원에서 거래 현황을 최근에 뽑았던 자료였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영끌은 1위가 어디였냐면 최근 22년도 말에 여기 과천, 군포, 구리, 안산, 수원 우리가 많이 듣던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자 라고 했던 영끌 성지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여기란 뜻이죠. 왜? 마지막 이 사람들은 구제를 그나마 좀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좀 지났고 가격이 좀 쌀 때 샀던 분들이라 이분들은 꼭지 쪽에 사신 분들이잖아. 그럼 이분들은 떨어지는 것만 봐야 되고요. 가장 비쌀 때 샀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을 거고 그럼 이분들이 이자를 많이 못 갚게 되면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매를 하실 분들은 이쪽 분야들을 좀 많이 보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저점에서 경매 투자하려는 분들이 몰릴 거다.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헬리오시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시겠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지금 현재요. 이분이 산 거는 23억에 사셨어요. 즉 이게 상투냐인데 이게 그 어떤 커뮤니티 카페에 주로 이제 사람들 되게 많은 카페에 제가 가끔 들어가서 상황 보고 이런 거 참고해야겠다라고 들어가는데 댓글을 달 때 가슴이 좀 아팠던 댓글이라서 이거 한번 보세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8호선 송파역에 붙어 있습니다. 8호선이죠.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단지였던 9,500세대 지금 이제 둔촌 주공이 진행이 되면서 12,000세대니까 지금 사상 최대지만 현재 완공이 되어 있는 건 헬리오시티니까 아직까지는 최대입니다. 여기 최대 아파트 단지인데 23억 넘지는 않지만 거의 23억 가까이 되는 돈 주고 들어왔어요. 샀어. 근데 기존 세입자가 들어온 게 1년도 안 됐다는 얘기는 1년 정도 지나면 나간다는 얘기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12억 정도였던지라 악착같이 모았던 돈 7억에다가 그다음에 추가금을 4억 5천 정도만 어떻게든 마련하면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증금이 12억이었어요. 12억. 그리고 대출을 7억에다가
대출을 4억 5천만 받아내면 요거는 몇 억이 되는 거죠? 23억, 대략 23억이 되니까 요거 가지고 했는데 이 4억 5천을 마련하는데 금융권 할 것 없이 마통,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다 땡겨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집값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호가도 지금 19억까지 내려갔고 전세가도 10억 매물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지금 호가도 19억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23억짜리가 지금 19억이야. 호가가 팔려고 내놓은 게 지금 4억 마이너스야. 전세가가 12억이면 12억짜리가 10억이면 2억을 나중에 뱉어내야 되잖아요. 10억 되면. 재계약할 때 전세 금액 깎아주세요. 아니면 저 나갈 겁니다. 이 사람 12억 마련해 줘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2억 깎아줘야 되니까 2억 뱉어내야 되죠. 그러면 전세 금액은 2억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금액은 4억이 떨어진 상태야. 그래서 마통이랑 신용대출은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바로 반영돼서 지금 한 달에 실수령이 550 정도가 되는데 이자만 300 가까이 내면 250 정도로 살아야 돼요. 제 집값이 30억 가는 줄 알고 샀는데 23억짜리 30억 가겠지 하고 했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지금이라도 던져야 할까요? 23억까지 찍었는데 호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실제 거래되는 것도 떨어지고 있고 그럼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건데 이 금액을 상승시켜서 여기까지 되는 시점을 몇 년을 잡을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죠. 그래서 취득세랑 중개료 다 포함해서 8천 내고 들어갔는데 20억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나 가파르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지금 아니면 이게 유튜브들이 약간 조장한 것도 있죠. 오래 안 사면 더 올라간다. 막 조장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따라간 거죠. 이건 본인의 결정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20억이 지금 현재 재빠르게 판다 하더라도 세금 빼고 이것저것 빼면요. 7억 시커 모았는데 5억 날라가니까 2억밖에 안 남는다. 5억이 마이너스에서 그냥 5억 주식이 날라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 너무 힘듭니다.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까요?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해서 댓글을 쓰려고 했을 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정리 한번 해봤어요. 헬리오시티인데 2022년 제가 12월 16일 리치고 이때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들어갔을 때. 지금은 더 어떻게 됐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최저 가격이 10억 치던 헬리오시티가 지금 2021년 1월달 기준으로 20억을 찍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22년 1월달까지도 거의 23억 최고 24억까지 찍었는데 20억대 이상이었어요. 다 이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근데 네이버 실매물에 호가죠, 호가. 그래서 17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된 게 있었고요. 18억에 거래된 거, 16억에 거래된 게 있었어. 이게 3층이고 12층이고 별 타입 없어요. 그러니까 16억에 이미 거래가 됐는데 이게 AI 미래 가격이라고 이 리치고라는 사이트가 뭐 호갱노노도 괜찮지만 리치고라는 사이트는 약간 미래의 AI가 가격 분석까지 해줘서 여기 올라간다는 표시가 없고 내려가는 표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반등을 쳐서 올라간 시기가 아직까지는 4주간은 없다. 그래서 미래 호가 분석하는 거는 이제 미래 가격 이거 누르시면 볼 수 있거든요. 요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격 실거래 됐던 거 제가 뽑아 보니까 21년 10월 달이고요. 자, 21년 7월 달 22억, 23억, 22억, 23 8천, 23 8천. 최고가 찍었죠. 그런데 24억 5천에 거래했던 사람이 취소해 버렸어요. 너무 비싸게 샀다 이거지. 11월 달에. 그러더니 한 달 사이에 갑자기 2억이 훅 떨어졌어. 1억이 떨어지고. 그러더니 22억, 22억, 19억까지 떨어졌죠. 실제 거래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넘어오면서 11월 달에 22년 넘어오면서 여기 10월 달에 17억 찍고 18억 찍고 지금 최저가로 22년도 11월 달에 16억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17억이 거래된 애도 있었지만 요게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시점이 여기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거 AI로 제가 미래 가치를 보려고 2년 후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요거는 이제 AI 추측한 건데 16억 2천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2년 뒤. 그럼 이 금액에서 2년간 16억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20억에 누가 나왔다 그러면 파는 게 맞겠지만 이 AI가 뭐 100% 맞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 가지 조건 데이터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상황상 올라갈 확률이 2년 안에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올라갈 수 있겠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5, 16억을 계속 친다면 내가 계속 이자를 내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20억이라도 누가 산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매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자 봅시다. 사례가 이분이 이제 5월 달에 살 때 21년도에 22년도 11월 사이에 거의 요 사이에 23억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23억짜리가 지금 1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는 12억인데 9억으로 현재 떨어졌어요.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은 11억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된 거 빼면 5억 8천밖에 안 남는 거야. 자기 자본 6억 5천이 들어갔지만 현재 남는 거는 1억 3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 문제냐면 1년 뒤에 아까 세입자가 12억이었던 사람이 9억이 됐어. 그럼 3억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 3억에 대한 상환이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만약 못 빼주면 경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선 집을 안 팔고 버티더라도 1, 2년 뒤에 전세 계약 갱신할 때 자금이 또 돌려줘야 되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찾아서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노원구 일대 아파트거든요. 제가 노도강이라고 그랬죠. 도봉구, 창동, 노원구, 도봉구, 창동, 뭐 여기 강북구 있죠. 여기가 마지막까지 덜 올랐다라고 했던 지역이었었어요. 여기 있네. 자, 노도강이 지금 현재 제일 보시면 하락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2021년도 말 기준과 현재 22년 10월달 1년 사이에 여기 서울 평균은 마이너스 2.19 떨어졌다고 그러면 여기는 4.38이에요. 그럼 2배 이상 떨어진 거예요. 노원, 도봉구, 강북은. 그래서 이게 2030 세대가요. 영혼까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분야가 많았다는 데가 여기였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자 무서워서 2030 영끌 매입 최저다. 그리고 금리 인상 공포에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이 됐다. 그리고 깡통 정세 위험 지역은 어디냐? 그리고 현재 노후 아파트 깡통 정세 많은 곳이 인천이 가장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계속 나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럼 이 영끌 쪽을 이해하면은 왜 토지 쪽을 가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영원까지 끌어서 이 아파트를 안 가고 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주변에 있는 땅이 있으면 여기가 의정부라든지 그 옆에 양주라든지 이런 지역 가면요 토지 가격은 안 떨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토지 쪽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5억 정도 투자했다. 얘가 떨어져서 3억 이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 5억 선이거나 플러스 알파로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땅을 가지고 내가 마이너스가 안 된 상태에서 이자도 많이 안 나갔겠죠. 대출을 뭐 많이 뽑아도 이자율은 냈겠지만 지금 당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전세 세입자가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는 적정선에서 매각을 좀 했다고 하면 마이너스는 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요자들 200만 명이라는 영끌족들이 조만간 이제 약간 버티기가 힘들어지면 나오는 물건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물건들을 나중에 교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게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팔고 대체해서 이제 싼 금액으로 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마지막 막차를 타고 했던 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예측은 2023년 말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린 준비해야 되는 시기니까 요거에 항상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여기가 무너지더라도 여기가 살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깐 쉬었다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그거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